네, 김상욱입니다. 먼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님의 공무 중 순직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외교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벤스 미국 부통령 사이에 백악관에서 50분간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41년 만에 국무총리님과 미국 부통령의 직접 회담이라서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더 돈독한 관계의 상징적인 자리다. 이런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이날 얘기됐던 것이 보면 쿠팡 사태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이 좀 우려를 표하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께서 차별적 대우는 결코 없고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또 한국 시스템 내에 여기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이 한국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주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의 답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한 한미 정상협의 조인트 팩트 시트에 관해서도 충실한 이행을 서로 확인하고 또 우리 원자력 잠수함, 핵 잠수함 도입에 관해서도 서로 협력하는 의사를 또 확인을 했던 것으로 보도가 나와 있고요. 또 종교 문제에 관해서도 그 소년보 목사건에 대해서 벤스 부통령이 우려를 전달했지만 우리 김민석 총리님께서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 법 적용 사안이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서로 아주 호혜적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 김민석 총리님과 미국 벤스 부통령 사이에 호혜적으로 서로 이해를 하는 좋은 자리였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그런 내용으로 주미 대사로부터 공식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어제 이제 관세 문제 때문에 좀 많이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팩트시트에 관해서도 충분히 부통령과 상호 조율이 되었다고 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해가 없도록 전달을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쓴 그 글에 관해서 미국 상무부나 국무부나 부통령도 잘 몰랐던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들이 정보 보고를 받았습니다만은 네. 미국 정부 내의 일이라서 제가 공개적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동안 미국 정부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소셜 미디어 발표를 보면은 그런 왜 그런 것이 그렇게 발표되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인 추정이지만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좀 행사하고 있다 보니까 벤스 부통령 또 러트닉 상무장관 또 국무장관 등등 사이에서 뭔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미국 정부 안에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 외교부 입장에서는 체계적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벤스 부통령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러트닉 상무장관은 상무장관대로 대응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서로 경쟁 관계나 뭔가 안에 미국 정부 내부에서 소통이 안 되는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독특한 의사 결정 구조랄까 하는 행태에 비추어서 다각적으로 외교 교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도 그런데 그 같은 맥락에서 차분하게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장관님 좀 답변 좀 빨리빨리 조금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선 그 통상 제가 보기에는 미국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체계적으로 단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부처별로 또 부통령 따로 상무장관 따로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서 외교부에 정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통상교섭 관련해서 우리 외교부가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 주십시오. 네, 통상교섭본부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 대사관 안에 상무관과 재경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상무관과 재경관이 상무부나 또는 이쪽과 접촉한 이후에 이 내용을 대사에게 보고하고 이 대사가 본 우리나라 외교부 또 장관님께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협력을 더 강화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외교부의 파트너는 국무부고 우리 또 산자부의 파트너는 상무부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국무부와 상무부도 미국 안에서 서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단일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내야 하니 우리 안에서라도 우리 외교부와 또 산자부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러면 대사관 안에 있는 상무관과 또 대사님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뭐 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미 수십 년간 올해 좀 굳어진 관행처럼 관료적 관행이 좀 굳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냐 하면 뭐 상무관이 대사님께 다 보고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산자부로만 보고하고 외교부에 다 보고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네, 간혹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대사의 주의하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이번에 지지난주에 제가 국무회의에 보고드린 재공관 그 재창조 방안에 따라서 네, 그러면 그 부분 조금 이따 말씀 마저 듣고요. 이미 올해 굳어진 관료적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장관님 계실 때에 국익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함께 협업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개선과 개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이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2주 전에 외교부와 산자부로 미국에서 팩트시트 관련해서 메시지가 왔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가 이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또 제일 중요한 거죠.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예를 들어 정상적이라면 벤스 부통령이 트럼프랑 상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나와야 할 텐데 지금 보면 그 과정이 아닌 것 같아요. 벤스 부통령도 내용을 몰랐던 것 같고 러트닉 사무장관을 통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 우리가 정말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유연하게 대처를 우리 외교부와 산자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 또 트럼프는 계속 이런 변칙적 시도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신중하게 국익 우선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 좀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고 또 본부에서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 장관님, 1월 13일 날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정부에 발송한 한미 무역 합의 이행 관련 서한 받으셨죠? 네,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제출하라 했더니 자료를 제출을 못하겠다고 좀 왔는데 왜 이걸 제출을 못하죠? 그게 그 외교 현안에 관한 것은 좀 제출해드리기가 외교 어려워서 현안에 관한 내용은 미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출 못하는 건가요? 그게 뭐 비밀 사항이 들어 있습니까? 네, 그게 공개되면 국익이 심대하게 침해받을 비밀 사항이 있어요? 시점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금 국회와 국민을 뭔가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결론이 국회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는 뭔가 알고 있는데 이게 오픈되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뭔가 심각한 상황이 생긴다. 그럼 그동안에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제대로 국회 또는 국민한테 제대로 알리자는 게 있다라고 하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서한을 받아 가지고 국무총리하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다 보고됐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그 다음 날 청와대 총리실 다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한 받은 날짜가 언제죠? 13일입니다. 13일 날 받아 가지고 14일 날 보고했어요? 네, 자,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지난주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이 내용을 보고받고 난 뒤에 나간 겁니까? 보고받기 전에 나간 겁니까? 당연히 보고 받으시고 이런 내용에 관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나간 거죠. 자, 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서한은 13일 날 받았고 14일 날 보고를 했다니까 당연히 이 내용을 알고 갔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개되면은 심대한 국익 침해 우려가 있어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갔다 와가지고
관세 협상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을 했다. 또 벤스 부통령하고 핫라인을 구축을 통해서 한미 간 소통이 강화됐다. 이렇게 엄청나게 또 홍보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뒤통수를 맞아버렸습니다. 서한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보고를 받고 다 내용을 알고 난 상태에서 미국을 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후속 합의를 하고 어떤 내용을 했길래 홍보는 잘 됐다고 열심히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명하시겠어요? 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반대로 한국과 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예, 발송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을 또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 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국민에게 공개하기 힘든 서한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그걸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서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 속에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과 관련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면서 대통령 간 합의상을 준수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온라인 플랫폼법이 이번 관세 인상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겠구나. 그리고 이미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의 관세 인상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언론들이 추측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약간 지나친 추측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추측 보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라도 모두 다 국민들에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검증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국민들에게 충실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국회에서의 청문회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했더니 자료를 제출 못하겠다고 지금 외교부에서 왔단 말이에요. 네, 의원님 지금 주한 미국 대사 대리의 서한은 이번에 발표된 투자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또 이 내용은 다 보고되었지만은 미국 국내의 의사 결정 과정이 우리의 장관님, 답변 좀 천천히 그렇게 막 하시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제 시간이 1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면 뭐 심대하게 국익을 침해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서한의 내용이 무엇인지 네, 제가 다시 한번 서한을 제출하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공개하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관세 합의와 관련해서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정부에서 엄청나게 자화자찬하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 상황이고 법안만 대미 투자와 관련된 특별법 법안만 국회에 발의되면 그러면 관세 인하한다. 거기까지가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합의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렸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부분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고 1년에 200억 달러 상당씩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외환시장 구조상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반대했어요. 정부 여당이. 그래서 비준 동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자료에 보니까 왜 한국 입법부가 이걸 어프로브 안 했느냐, 승인을 안 했느냐, 승인을 왜 안 했느냐고 어프로브라고 한 단어를 썼어요. 이걸 보니까 왜 비준 동의 안 했느냐 이런 취지로 읽힌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령 이것을 100번 양보를 해가지고 법안 발의만 하면은 관세를 인하해 준다라고 했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국회 탓을 하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주장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네. 국회 비준 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 위원회에서 제가 소상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그 조인트 팩트 시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없어서 이번에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입장을 바꾸지도 않았는데 한국 정부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잘 처리해 나가겠다고 다시 오늘 그런 메시지를 냈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 입장으로 의연하게 미국과 잘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소강하게 해서 국회 기준을 받았더라면 국회 탓을 할 수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울산 남구의 김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관세, 자동차를 포함해서 여러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15에서 20%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리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고 국제적으로 우리 국가의 신인도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EU라든지 또 일본, 대만 이런 형태로 그동안 관세와 관련해서 미국과 협약을 맺었던 나라들 중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사례는 유일한 거죠. 지금 그렇죠. 관세를 갑자기 올린다고 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당신네 나라에서 왜 이행을 안 하냐 그러면서 20% 올리겠다고 하는 게 처음 있는 사례죠. 그죠? 몇 관세를 가지고 협상을 했던 나라가 EU, 일본, 한국이고 또 추가로 대만하고도 협약을 했잖아요. 예. 네, 그렇지만 그건 좀 성격이 다른 그 것이고 어떻든 간에 지금 처음이죠. 그렇게 당신네 나라에서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하는 거는.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관세를 그러니까 높이겠다고 그린랜드를 한다라고- 가지고 얘기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거는 다른 차원의 얘기고 당신의 나라에서 왜 협약을 이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처음 아닙니까? 맞는 걸 자꾸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셋 중에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1월 13일 날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왔잖아요. 그죠? 우리 그 부총리에게로 맞죠, 그죠? 네, 그 내용을 위에 상부로 보고했다면서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무총리가 방미를 했으니까 국무총리는 알고 갔겠네요, 그렇죠, 그죠? 네, 그 사실 알고 간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보통 이게 이 대사관에서 주한 여러 나라 다른 대사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대사관에서 구두로 항의를 하는 거 말고 서면으로 항의할 때는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저는 그 서한을 사안의 내용을 제가 묻지 않습니다. 구두로 항의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보낼 때는 그게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건 구두로 어떤 내용을 구두로 하느냐 또 어떤 내용을 서한으로 회피하시는데 좋습니다. 네. 상식인데도 상식에 대한 답변도 자꾸 회피하시는데 김민석 총리가 이번에 그 방미한 것 관련해서 본인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김민석 총리가요. 저희가 한미 관세 협상 이후에 조인트 팩트 시트 등 타결된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데 좀 지연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챙겨야 했다. 이것이 방미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녀온 다음에는 해방 이후에 국무총리가 고유 업무로 가서 방문한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한다. 이러면서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하나 썼다고 하더라. 이러면서 아주 본인이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얘기하시고 한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한번 그거 띄워보실래요? 예. 한라인이라고 하셨는데 한라인이 아니라 핫바지라인이 되었다. 아무 작동이 되지 않는 라인, 그거 지금 다녀오고 난 다음에 26일 날 귀국하셨는데 27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올리겠다고 나왔단 말이죠. 한 라인이 아니라 핫바지 라인이다. 아니면 노라인 정도 수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가셨냐? 국민 세금 써가면서 국무총리가 미국에 왜 갔습니까? 한미 동맹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기 아니 이 중요한 그 서함까지 다 받아놔놓고 그걸 다 숙지하고 가셨다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못 들었는지 아예 미국에서 그런 동향이 있는 사실조차 감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러면 무능한 사람이고 감지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파트너 대우조차 받지 못한 그런 투명 총리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김민석
총리가 2박 5일이나 다녀오실 건데 금방 다녀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이 어저께 말씀하시기를 본인은 그 민주당 당 대표가 되는 것이 내 로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현직 국무총리가 특정 정당의 대표가 되는 것이 로망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해도 되는 것인지, 그게 정치적 중립에 과연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김문석 총리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보면 미국 다녀온 것을 가지고서 뭐 그렇게 한 라인 구축했다, 매우 자랑스럽다, 내가 처음으로 간 일이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적은 지금 당 대표가 되는 로망을 꿈꾸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총리란 자리가 당 대표가 되기 위한 명함용이 아닐까. 당 대표를 되기 위해서 사진 찍기용으로 간 것인가, 국익을 위해 간 것인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비준동의안 왜 국회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무엇에 관한 비준도 아니 그 MOU 맺었잖아요. 협약 맺었잖아요. 무려 500조 원이 넘는 돈 3,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익 배분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미국이 90을 가져가겠다는 거, 우리는 10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고 국민의 부담이 엄청 커지고 있는데 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뭐 아예 말할 필요도 없이 서류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잘된 협상이라면서요. 그러면 자랑하실 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그게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실행 법률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인데 왜 비준동의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느냐, 정부는. 아예 제출할 의사조차 없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 제출한 법률을 보니까 거기에 내용되어 있는 걸 전부 다 투자한다고 법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걸 제출하지 않습니까? 우리 당이 소수당에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우리가 막을 생각도 없고 적절한 수준이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면 당연히 저희들이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온갖 법을 다 통과시키고 온갖 특검법 통과시키고 야당 탄압법 다 통과시키는데 우리가 못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막겠느냐고 우리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법률들 빨리빨리 하자고요. 어떻습니까, 장관 생각이? 제가 정말 그 저의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로서 MOU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주 소상히 그리고 제 딴에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제가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 설득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조인트 팩시트의 그 비준 동의보다 그 개별 액션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외교부 장관께서는 하인리 법칙 잘 아시죠? 하인리 법칙. 그러니까 그 큰 사건이 생기기 이전에 300여 건 정도의 어떤 관련된 증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29건 정도의 거기와 관련된 작은 사건들이 일어난 다음에 결국은 큰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이런 증상이라든지 작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리미리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큰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그 증상이라든지 작은 사건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관세 다시 또 이렇게 재인상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나 그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심히 지나쳤던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반성이 듭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증상이라고 하면 사실 너무 합의가 잘 돼서 합의문이 필요 없다는 그 사실
외교관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궤변 중에 그런 궤변은 사실 없습니다. 이 협상이 잘 되면 당연히 공동 기자회견도 하고 협상문도 발표하는 게 그게 제대로 잘 된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협상이 잘 됐으면 기자회견 하는 것이 공동 기자회견 하는 것이 뭐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건커녕이고 오히려 통상적인 그 회담 직후에 대통령 배웅까지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벌써 좀 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미국이 완전히 만족을 못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그런 일종의 조그만 증상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뭐 작은 사건이라고 하면 뭐 가장 가까이로는 2주 전에 이제 미국에서 이 공문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기부 장관님 수신인이고 외교부 장관님도 참고인으로 돼서 이제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다 이제 이런 2주 후에 이 관세 재인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런 작은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장관님께 그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도대체 이 원인이 무엇이고 또 우리 입장이라든지 대처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 아직 정부 측에서 명확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국회에서 어떻게 하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없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저 의원님께서 하인리히 법칙에 대해서 알려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외교 쪽에서는 멀리서 들리는 북소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그맣게 들려오는 북소리를 캐치를 해야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배웅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정말 여러모로 매우 잘 됐고 이때 왜 조인트 팩트 시트가 합의되고 발표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협상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때 합의가 못된 것이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번의 그 난관을 극복하고 경주 에이펙 그 정상회담 계기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때에도 발표가 안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후에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네. 죄송합니다만 그 서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서한은 하인리히 법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관세 이의가 없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의 원인이 무엇인가는 저는 우리보다는 미국 측의 그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책은 그럼 무엇인가? 저희들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로 우리 정부가 조인트 팩트 시트 이행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을 잘 설명하고 또 국내적으로도 미국 측과 합의한 것을 이행해 나가는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아서 몇 가지 제가 순차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이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여쭙고 싶은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 관세 재인상이 원인으로 한국 국회의 불이행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발의되어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되는 건지, 아니면 또 그 에이펙 때 팩트시트에 기반을 했던 우리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대미투자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제가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이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재경위 법안 소위에서도 논의된 적조차 없답니다. 아시겠지만 여기 소위위원장이 지금 민주당인데요.
그러면 이건 사실 우리가 스스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이렇게 방관하고 버려두었던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 또 세 번째로는 이 대미투자특별법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미국 관세 재인상이 철회가 된다는 것을 그 협상에서 미리 약속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다음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지난번에 2주 전에 받으셨던 그 과기부 장관이 받는 서한 참고인으로 외교부 장관이 포함된 그 서한 거기에 혹시 관련된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건지 또는 선결 조건이 담겨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미치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그 조인트 팩트 시트의 이행 단계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 것인가? 저는 의원님의 그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 사안의 핵심을 뚫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MOU 비준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통상 국가 간의 관계에서 합의를 어떤 형태로 됐건 그것에 관한 국내적 절차에 관해서는 따지지 않는 것이 외교 관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국회 내부에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 말씀하셨는데 전 우리 외교통일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속을 받아내라는 거 잘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한에는 관세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외교부 장관님, 네. 예, 어제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린다 뭐 이런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침서부터 이걸 진위가 뭔지를 파악하려고 이렇게 언론에서도 참 난리가 났죠. 저도 뭐 파악하려고 뭐 전화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24시간 만에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하고 협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좀 거친 그런 언사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게 외교적인 그 매너는 아니었죠. 뭐 유사한 그 소셜 SNS 메시지가 많았기 때문에 예. 뭐 그걸 그렇게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24시간 내에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진위가 자기는 뭔지 이런 걸 이제 한국하고 더 논의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쿠팡이라는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이 뭐 300만 건도 넘게 일어나서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그리고 뭐 혹시 또 그와 관련된 법도 들여다보고 뭐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에 정치하는 분들이 이게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제법 있었어요. 근데 네. 한국 정부가 한국의 의회가 법을 만드는데 미국 기업에 대해서 차별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차별을 뭐 그런 법을 만들고 그런 적은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네, 전혀 없죠. 네, 예. 자 그리고 금년에 1월 13일, 1월 14일 일본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죠. 네, 근데 거기에서 실마리를 만들어낸 게 조세이 탄광에서 그 희생자를 낸 그 6월에 대해서 양국이 공동 조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이게 공동 선언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 8월에 유해가 처음으로 발견됐다. 이게 사실은 한국인 잠수사들이 40m 밑에 들어가 가지고 발견한 거예요. 네 개의 유골을 찾아냈죠. 네. 근데 제가 어제 그분을 이제 우리 의원실에서 가서 만나고 전화 통화를 하고 그랬더니 이 유골 두개골을 그 수습한 그 자리 이거죠. 그걸 발견한 그 자리에 그 해저에서도 촬영하고 사진도 찍고 한 게 거기에 최소 네 분의 유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려가면 바로 발굴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2월 2일 며칠 안 남았죠. 2월 2일, 2월 5일, 2월 7일 그 발굴하는 그런 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구라도 잠수사가 들어가면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발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럼 이제 장관님, 이제 실무 협의를 한다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유골에 대해서도 이걸 포함해서 그 공동조사하고 그럴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우리 행안부가 저희 외교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우선 그 잠수사가 추가로 작업을 하기 데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정상간에 합의한 거는 두개골하고 뭐 이렇게 뼈에서 네 개의 유골에 대해서만 공동 조사하자라고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183명의 희생자가 수몰돼 있어요. 그리고 또 내일 모레면은 2월 달 초에는 몇 분의 유골을 발굴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발굴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외교부에서는 저희 명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외교부로서는 당연하게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일측과 협의를 해서 똑같이 이런 그 DNA 조사를 포함한 모든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외교부 장관의 방침이 분명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환영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이제 중국과 1월 4일 날 정상회담을 하고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선을 분명히 긋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언론들에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이번에는 한국일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자라고 하는 거에서도 이 서해 구조물 저거잖아. 설린 1호, 2호는 중국 쪽에 많이 가 있더라고요. 눈으로 그렇습니다. 봐도 그렇잖아요. 예, 이 문제에는 이제 외교적으로 갈등을 많이 좀 완화시킨 거죠. 네, 완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우선 그 해상 경계를 합의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그대로 선을 긋는 것이 아니고 대륙분과도 연계가 돼 있고 또 기선을 어디로 잡느냐, 섬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우리는 그 정상회담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대로 조속하게 경계 협상을 시작한다는 입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아니 통일부 장관님 이게 노동신문이에요. 노동신문 이게 자료가 이게 1월 10일자 노동신문이에요.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죠? 예, 지금은 뭐 일반 자료로 분류되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저 국회 도서관에도 열람 가능합니다.
예, 단순한 열람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인기에 관련돼서 이게 북한이 주장한 게 아주 적성면에서 이륙했다는 거예요, 무인기가. 그래서 그 적성면에 제가 갔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보니까는 충분히 이게 무인기라는 거는 그 자리에서 2m나 3m, 4m 정도 이렇게 달리면서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정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활강지 그런 데만 있으면 다 북한에 보낼 수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헌법 111조 개인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메시지는 북한에게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분명히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런 것들이 바늘구멍을 확실하게 뚫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평화 특사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2월달에 꼭 중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예, 검토 중입니다. 예. 예, 그 무인기 날린 지역이 윤 의원님 지역구 근처죠? 예. 어쨌든 지금 누가 시켰는가 하는 것이 수사의 초점일 텐데요. 민간인 몇 사람의 돌발적인 돌출 행동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새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에 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지 않은가 하는 그런 혐의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뭐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윤호동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정동영 장관님께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여전히 휴전 중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북한의 선전물들을 단순히 정보 전달용이 아닌 대남 심리전 도구로 판단해서 국내에 배포되거나 유입되는 것을 대부분 차단을 해왔죠, 장관님. 네.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재명 정부에 들어서 대폭 이제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세요. 네, 여러 언론을 통해서 장관님께서도 우리 국민들이 선전에 넘어갈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 취지들을 밝히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김씨일가나 주체 사상의 선전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위협하는 도구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특히 이 왜곡되거나 심각하게 미화된 어떤 선전물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되었을 경우에는 왜곡된 편향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리고 여전히 저희 국내에서도 또 상존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특정 정치 세력화를 통해 국민들 간의 이른바 남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지적들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즉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이른바 안보 차원에서의 정부적 조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번에 통일부가 대대적으로 개방을 하면서 저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노동신문만 지금 개방해서 뭐 열람하게 한 게 아니라요. 65개의 사이트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장관님 이거 맞지요? 목록 확인하셨습니까? 예, 지금 그 사이트 개방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65개 사이트 목록은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목록은 확인 못했습니다. 목록 확인 못 하셨습니까? 저희가 통일부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했더니요. 65개 사이트가 이름은 있는데 통일부가 URL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망하다라는 표현을 저희한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인지 정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국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저희가요 아주 간단하게 청소년 유해 사이트 검열을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 장관님 방송하셨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 유미, 송이라는 그 북한 브이로그를 한다라는 북한 유튜버들에 대한 그 채널을 구글과 우리 방통위가 구글 정책을 심대하게 위협한다라는 이유로 아예 채널을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미화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 미국의 대북 제재를 그 법안에 테두리에 있는 구글이 저희의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채널을 폐쇄한 겁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65개 사이트 중에 저희가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했더니 그 다음 날이 돼서야 30개 정도만 겨우 파악해서 URL을 알려왔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추진해도 됩니까, 장관님? 예, 지금 그 사이트 주소와 관련해서는 소관 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확인하고 있다 말씀이시죠? 예, 사이트 주소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상 유통금지 대상인 불법 정보라는 이유로 장관님. 주소를 미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개방하려는 주체는 통일부잖아요. 예. 예. 왜 그동안 북한의 선전선동물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차단해왔는지 제가 앞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 체제를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존속에 위협이 되는 소지들이 있는지를 최소한의 방패막을 쳐왔던 겁니다. 그런데 통일부가 그 내용도 모르고 일단 개방을 하고 뒤처리는 방송 관련 그 주무부처에서 하라고 하면 이거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통일부가 그래도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처인데 북한의 대남 선전물의 통로로 우리 통일부를 이용하는 걸 국민들이 용납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질문의 사실 핵심 본질은요. 국민을 보호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국민을 신뢰하고 그리고 국민이 열린 정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느냐 하는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건 궤변이세요.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헌법 가치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죠, 정부가. 적어도 않습니까? 북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자, 통일부나 제가 기사는 다 보는데 일반 국민은 안 된다는 그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관님의 말씀에 제가 하나 이의를 달아볼게요. 동독과 서독이요. 과거에 통일되기 전에 아주 민간 차원의 이런 정보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독의 정보도 동독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생활상과 실상을 자연스럽게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동독과 서독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관계입니까? 얼마 전까지도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라고 했지요. 장관님,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십니까? 동독의 정보를 먼저 서독이 개방하고 한참 뒤에 동서독 간의 정보 교류가 이루어졌는데요. 미국이 소련과 냉전기에 대치하면서도 프라우다를 제 금지하지 질문에 않았습니다. 답해 주세요. 우리 정보를 동일하게 지금 노동신문과 65개 정체도 모르는 묻지마 사이트 개방을 먼저 추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상과 이런 것들을 북한에 정상적으로 전달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아닌데요. 이건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왜 선제적으로 하죠?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부처인데 지금 무방비로 통일부조차 모르는 묻지마 사이트 개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VPN으로 지금 65개 이 목록에 들어가 있는 주체사상이라는 사이트 중에 사이트입니다. 이거 보면요. 대한민국이 금기시 해왔던 김씨 3대 그냥 잠시 하세요. 세습을 찬양하고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내용을 선전선동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거 우리 URL 찾아서 들어가도 못 들어갑니다. 개방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거 이렇게 개방하시겠습니까? 어쨌든 국가가 그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발상은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시민이 스스로 정보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동신문 개방을 한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은 시민이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게 하되
닫힌 사회보다는 열린 사회가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하고 건강한 민주주의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예, 오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관습상 관해서 한두 개만 좀. 아까 외교부 장관께서 그 EU의 경우에도 비준 동의 같은 거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EU가 그 유럽의 무역위원회 위원장이 승인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승인 법에 따라 EU 기능조약 제 218조 승인이라는 게 지금 컨센트잖아요. 그거 부부하고 비슷한 건데 그거하고 비준 동의가 다른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제가 아는 바로는 그 개별 프로젝트가 있을 때 승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옮길게요. EU 미 무역협상 승인 결정을 미룬다. 다음 달 2월 4일 다시 논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금 그린란드 문제 때문에 미국 EU 의회가 오히려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승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장관님 말씀하고 다른 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아무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국민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EU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관세협상이 저희가 이제 11월 14일 한 뒤에 정부 내에서 뭐 정치실장 주자가 됐든 이행을 위한 계획들을 논의하셨죠. 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네, 여러 차례 하셨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거는 미국하고 현재 그 투자에 관련해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대미 투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액수라든가 시기라든가 투자위원회 같은 게 구성됐나요? 네, 그런 걸 포함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럼 언제쯤 어떻게 우리가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대체적으로 다 구체적으로 못 밝히지만 미국 측하고도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거죠. 미국 측하고 구체적인 협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저희보다 한 2달 앞서서 타결을 했는데 그죠? 2달 앞서서 했지 않습니까? 우린 11월 14일, 9월 4일인데 현재 일본은 작년 말부터 미국하고 투자위원회를 열어서 올해 얼마 액수를 뭐 이렇게 하겠다 하고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죠? 그건 아시죠? 네, 그럼 미국의 중간 선거가 11월인데 자, 우리도 그러면 일본 측의 이제 로드맵을 보면 한국 정부도 2월 초부터는 적어도 미국하고 그런 부분을 협의를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인 투자가 11월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미국 측은 기대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측에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다면 미국 측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진행해서 뭐 2월 중순부터부터 이제 이런 위원회를 가동하고 그럼 이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전달한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없습니까? 하셨어요? 전달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니 관계부 차원에도 이렇게 서로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부분 공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자분들이든. 네, 전체적으로 계획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이후에 근데 그 내용이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뭐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들 국회에도 와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이제 한미 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미래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저희가 어떤 걸 협조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너무 보고랄까 설명이 너무 없다. 지금 장관님도 모르신다니까 제가 뭐 여쭐 수는 없는데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저 존경하는 배현진 의원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통일부 장관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여러 가지 정보 유통되는 사항 중에 그 PG라는 게 있습니다. PG 청소년들을 위한 13살 이상 볼 수 있다. 18세 이상 볼 수 있다. 이런 게 있죠. 폭력성 이런 것 때문에. 그것도 그럼 장관님 말씀에 따르면 잘못된 거네요. 아주 보수적인 과거의 잔재네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하게 하면 되지. 그걸 정부가 굳이 몇 세 이상 못 본다 이런 걸 하는 건 안 맞는 거네요. 말씀에 따르면. 그거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같은 거죠. 청소년들에게 그 나이에 인식 형성이 있는데 이런 거 폭력성 이런 걸 봐서 너는 이런 건 좀 못 보게 하는 게 좋겠다. 부모가 좀 지도를 하라든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랑 이거랑 유의하다는가 인식 형성에 있어서 북한 선전물은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마음껏 봐도 된다. 저는 그러니까 그것만 예. PG가 필요 없다는 거죠. 노동신문에 대해서는 북한 저 웹사이트 주체 이런 것들은 우리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마음껏 보고 유통해도 좋다. 복사해서 돌리고 SNS 올리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신가요? 입장만. 우리 국민을 청소년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아니,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신문 도서관에 가면요, 중학생도 가서 볼 수 있고 복사해서 갈 수 있어요. 복사해서 열람해서 사진 찍어서 올리면 저 법좀 하나 올려보세요. 자, 이 법이 있습니다. 현재 이게 실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말이죠, 국회 도서관에 와서 노동신문을 지가 보고 사진 찍어서 복사해서 가지고 자기 SNS에 올리면 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누가 여기 찍어와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던데, 이제 현행 법이 뭐 개정을 하든 안 하든 현재는 이 법이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이 얼마나 판단이 훌륭한지 모르겠는데 그 학생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니들이 알아서 이걸 잘 판단하고 뭐 공유를 하든지 말든지 친구들끼리 돌려보든지 그건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하고 정부는 마음껏 보게 해주겠다라는 말씀 아닌가요? 그 입장이신 거죠?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이 문제를 예. 이 진영 논리나 갈등 아니 사안으로 보기보다는 청소년들이 보는 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시라고요. 괜찮다. 그거 충분히 청소년들이 판단할 문제고 우리는 그걸 제한하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이시라는 거죠. 생각해 볼 만한 주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아니, 이건 저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정서 문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 게 정부가 이게 노동신문을 개방하면서 청소년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처럼 뭘 들여오는데 애들은 보지 말라는 것도 웃기는 거지. 다 니들 마음껏 보고 판단해라 하는 게 맞지. 그걸 왜 13살, 18살 제한하세요? 지들 그 정도 수준은 다 되겠지. 근데 그거는 정부가 이 정도는 몇 살 이상, 몇 살, 18세 이상 필터링해서 보라, 부모가 보라든가 이렇게 해주는 가이드가 있어야지. 누구나 가서 마음껏 보고 친구들끼리 돌려보고 그건 뭐 우리가 뭐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무책임하지 않으세요? 전 세계에서 노동신문 못 보는 나라 국민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북한하고 전쟁하고 휴전을 차별 대우를 할 저희밖에 수는 없어요. 예? 북한하고 전쟁하고 정전협정 맺은 나라도 한국밖에 없다고요. 그게 다른 나라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지. 그걸 갖다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 전쟁한 나라. 이제 국민을 신뢰하고 개방할 때가 됐다. 이 말씀은 야당의 중진 의원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했어야 할 일인데 이제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했어야 하는데 좀 아쉽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의견 차이가 정부와도 큽니다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의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 의원님이나 배 의원님께서도 권영세 의원님이 말씀한 그런 관점을 한번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님, 내가 객관적으로 들어봐도 지금 그 질문의 핵심은 우리가 일반 국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 어린이들한테 무분별하게 그런 북한 선전물을 마구잡이로 보여줘도 괜찮겠느냐? 이걸 물었는데 자꾸 다른 얘기 하시는 것 같네. 괜찮습니까? 이미 이 사설망 VPN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실은 다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는데 정부가 이걸 막는 것이 사실상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도 관계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정부 입장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할 만한 점을 지적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걸 보고 그냥 트럼프가 트럼프했다고 생각합니다. 장하준 박사님의 말대로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정부를 이렇게 들들 볶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그 전에 1월 13일 주한대사 대리가 보냈다는 공문 공개하세요. 저는 이 자체보다 더 심각한 거는 직급이에요. 이 사람 직급 뭡니까? 우리나라 치면 대사들 이름 부차관보죠? 아닙니까? 더 낫습니까? 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사는 내부의 직급이 예를 들어서 아니요, 그렇죠. 저는 저는 지낸 대사도 있고 기본적으로 장관, 정보통신부 장관한테 보내면 장관 명의로 보내야죠. 그게 맞죠? 원래 했던 사람 그거 항의하셔야 됩니다. 케빈 킴 전 통일부 장관님 나중에 잘 해결됐지만 대사 대리가 장관한테 유감을 표하고 그게 맞는 겁니까?
이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한국이 고의적으로 입법을 지연시켰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시각자를 보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자를 주십시오. 자, 보시면 3월 30일에 하고 쭉 앞에 거 생략하고요. 자, 조인트 팩트 시트를 발표한 게 11월 14일이고요. 아시다시피 26일이고 소급을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관보에 게시한 게 1월 26일입니다. 지금 한 달이 안 됐어요. 지연시키고 있는 겁니까? 저는 오히려 기재위에서 또는 정부가 이걸 빨리 서두른다. 물론 트럼프한테는 서두른다고 말하지만 서두르는 자체도 우리가 무시당하게 좋게 행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이 있겠지만 저건 적어도 트럼프가 선을 넘은 거죠. 한국의 입법부가 고의로 지연하고 있지 않는데도 지연한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입법은 다른 나라에서도 다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적하셨지만 그러니까 유럽은 아마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저게 비준인지 승인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입니다. 그리고 EU는 미국과 협상해서 6개월 걸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고 미국은 6개월을 양해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일본이요. 상임위별로 지금 예산 심의 중이고요. 우리가 뭘 지연했습니까? 그리고 입법부가 고의적으로 지연하든 안 하든 입법부의 사항을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입법부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의를 못하는 겁니까? 두 번째요. 우리가 미국과 약속을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과 한 약속을 먼저 어겼습니까? 보실까요? 세 번째 보여주십시오. 자, 이걸 가져왔습니다. 제가 양해각서입니다. 영문판과 한글판이 다 있습니다. 자, 25항 한번 보십시오. MOU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른 MOU도 마찬가지지만 팩트시트에도 한국 관련 법률 내 국제법에 따라서 어떤 권리와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저는 5개 법안에도 민주당, 여당 의원들한테도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MOU는 MOU다. 미국도 법을 만들지 않은데 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를 묶느냐. 아까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설명했을 때 저는 알아들었어요. 왜 우리가 비준합니까? 우리도 행정명령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법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렇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25% 올리고 싶으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행정명령을 하십시오. 왜 법이 필요합니까? 근데 비준이라니요.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지금 원래 이번 달에 했어야 되는데 다음 달에 미국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미국의 대법원 판결은 그 국내 프로세스로서 국내 절차로서 저희가 그 주목하고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적어도 한미 양국 간의 외교 관계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문제 제기는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 그런 불평등한 조약을 갖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우리는 국회 비준을 해서 딱 묶여 있습니다. 반복하지 마십시오. 저는 한미통상협상 시작부터 국민의힘의 행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야당이라면 왜 이렇게 많이 뺏기고 왔냐? 미국이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했길래 더 당당하게 못하느냐, 이게 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부는 외교관계가 있고 현실론이 있겠지만 미국에 한마디도 못하면서 들들 볶는 것은 이미 조지아 사태 때 있었습니다. 뒤통수를 때린 미국은 한마디도 못하고 뒤통수 맞은 한 정부를 얘기합니다. 저는 100번 양보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미국의 이런 외교 상식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왜 그런 소리 듣느냐 하시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합의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어기고 있습니다. 왜냐? 제출하면 관세를 내린다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는 어떤 합의도 어기지 않았는데
관세를 올리는 것은 합의 위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부 무시해서 우리는 항의를 해야 되고, 저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어제 올리셨는데 톤이 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 무시하지 마라, 우리 절차대로 한다고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그게 정부를 돕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 무시에 여야나 전부 화를 내야 할 입장에 왜 우리 정부를 덜덜 먹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대미 협상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정말 국익을 생각한다면 정식 라인을 통해서 통보하지 않았죠. SNS로 던진 거죠. 통보 안 받았죠, 정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예의도 아니고 도를 넘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항의를 국회가 해줘야 정부가 힘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오전 마지막 질의가